부진정 부작위 보면 이제 구성 요건 나가게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뭐 구성 요건적 부작위, 결과 발생, 인과관계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답안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그냥 이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위에 3개가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공통 요건이에요. 공통 요건이고 밑에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 요건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9가 뭐예요? 구성 요건적 상황. 그 다음에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그리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공통이라 그랬어요. 진정, 부진정 공통 요건이 되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 관련해서 부정한 판례가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하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여관 사례. 부작위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기소됐던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례였어요? 술 먹고 여관방에 들어와가지고 얼굴 씻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휴지로 해가지고 재떨이에 놓고 담배 쳐 피고 그냥 놓고 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막 불이 쫙 옮겨 붙은 거잖아. 뒤늦게 이제 딱 깼는데 자기 혼자 산다고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위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으로 공소지가 됐었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 부정했어요.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지가 물려봤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침착해. 자 119부터 전화하고 자 투숙객들을 깨워서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냐 이거죠. 일반인이라면 자기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도망간 거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부작위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은 부정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그만두면 안 되죠. 실제 판례가 거기다 뭘 인정했냐? 중과실치사당하고 중실화죄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2개 상상적 경합으로 가야 됩니다. 중실화, 중과실치사당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이고 다음에 이겁니다. 보증인 지위. 그리고 마지막이 행위 정용의 동가치성. 그래서 이 2개를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작위의 동치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작위의 동치성. 저 얘기는 뭐냐면요. 부작위가 자기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증인 지위하고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언급은 하는데 거의 쓸 일이 없을 거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이제 개별적 구체적으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작위한 살인해서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근데 이게 뭐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살인 행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게 부작위한 기망으로 그러니까 기망으로 적극적 자기한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형 용 때문에 얘기해드립니다. 사례선 거의 쓸 일 없다니까. 살인죄처럼요. 순수한 결과범이라고 부르잖아. 살인죄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조문에 일정한 행위태양이 안 써 있어요.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어떻게 살해했냐는 안 써 있잖아. 근데 사기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기망하여라고 돼 있잖아. 기망하여. 업무방해죄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잖아. 거기서 차이가 나요. 아무 말도 없이 살인죄처럼 그냥 결과만 유하면 되는 거. 이거를 순수한 결과범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이거 논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였는가 원래 안 따지잖아. 그렇듯이 부작위로도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평가를 안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행태의존적 결과범 그런 표현을 쓰죠. 행태의존적 결과범. 조문에서 요구하는 기망 이게 부작위로 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부작위가 기망과 똑같이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는 필요하지만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우선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시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책들이 다 교수님들 책들도 나오는데 여기서 항상 특수폭행 얘기가 나와요. 폭행이라든가 특수폭행. 부작위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폭행의 개념 맨 처음에 뭐다? 폭행은 뭐다? 유형력 행사야. 유형력 행사. 최강의가 일체 유형력 행사. 한 지방의 표현을 해칠 정도의 유형력 행사. 그 다음에 광의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 유형력 행사. 그 다음에 협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이런 식이거든요. 부작위로는 유형력 행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부작위로 범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럴 때 써먹게 되는 건데 사례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써놓고 그냥 무시하면 돼. 얘는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보증인 발생 근거에 대해서 보증인 지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제 형식서를 따르죠. 그래서 법령, 계약, 조리, 여기서 뭐 신의칙, 뭐 사회상규 이런 얘기 등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응용 버전 나가는 게 우리가 보증인 지위하고 보증 의무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설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선택형에서 주로 등장하긴 하는 건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되죠. 보증인 지위를 우리가 무슨 요소로 보고 있죠? 구성요건 요소로 봐요. 그리고 보증 의무를 위법성 요소로 봅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한 착오가 나온 거예요. 착오가. 자,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뭘로 가버려요?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 의무에 대한 착오는 무슨 착오예요? 위법성과 관련된 착오니까 금지착오로 가요. 금지착오로. 그래서 맨날 나오는 얘가 자, 갑이요. 자신의 아들 A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 아들인 걸 몰라서 제 부모는 뭐 하는데 아이고 얘 어떡해 하고 그냥 있었어. 그래서 얘가 죽었어. 뭐에 대한 착오예요?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예요. 자기가 지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인데 뭐가 되죠? 과실치사가 돼요. 결론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 우리 13조 적용해서 어떻게 가요? 고의조각 과실범으로 가잖아. 고의조각 과실범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과실치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의무에 대한 착오는 맨날 써줘요. 자기에게는 구할 의무가 없다. 구제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써주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놈이 내 양아들인데 망난이야 망난이. 저놈 놈은 내가 구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금지착오라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때는 뭐가 돼요? 책임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작위한 살인죄에서 인정. 그렇게 기수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지위 관련해서 어쩌다가 사례에서 옛날에 사시에서는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이제 객관식용으로 우리가 막 나오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일단 말씀드립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13조 적용에 기본적으로 고의조각 과실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에 대한 착오 위법성인데 금지착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끄집어내면 되고 그래서 항상 유기죄가 등장하게 되면요. 이 두 개에 한정된다 그랬어요. 부진정 부작위 보면 4개가 다 되지만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만 돼.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그래서 맨날 뭐 취중 동행 사건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취중 동행 사건 이거지. 취중 동행 사건 요거. 그리고 선행이 뭐다? 강간을 한 피해자를 그냥 놓고 가버린 거야. 따로 유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 등장하게 되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